왜 정상회담을 수락했느냐, 이게 휴전이 아닌 종전이라고 암시가 되는 거죠. 사실상 거의 종전이랑 마찬가지예요. 푸틴이 젤렌스키 회동을 무조건 반대했어요. 만날 수는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초월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느긋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떠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는 카드라로 들고 있어요. 진재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 많아 하시는 이 지정학적인 또 전쟁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우 전쟁 얘기 좀 해보겠는데, 최근에 이 알래스카에서 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또 열렸었고, 지금 방송하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속보하면서 뭐 휴전이라든지 이 종전 관련해서 뭐 조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미국과 러시아의 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여기에서 내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 우선 이제 설명을 조금 예를 돕겠어 약간 설명을 추가하면은 휴전과 종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휴전, 종전 잘 알지만 종전은 이제 평화협정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고요. 휴전은 잠시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뭐 70몇 년간 멈췄지만 휴전 상태고요. 그렇죠. 아직 네. 평화협정을 맺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도 우리를 통일하려 했었고 우리도 통일하려 했기 때문에 분단된 상태라도 나중에 통일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휴전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EU하고 트럼프, 나토 이거 지속적으로 30일 휴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푸틴은 계속 거부를 했죠.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30일 휴전을 하면은 지금 전쟁에서 불리한 우크라이나가 그 사이에 인원 장비 물자를 보충한다, 나토가 갖다 줄 거다, 사격 중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격도 못하고 하니까 30일 동안 충분히 다 무장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권투를 하다가 거의 KO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 30분 쉬었다가 하자, 이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해준다는 그런 당연한 논리였고요. 그러니까 전황이 이제 유리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절대로 나중에 보강된 우크라이나군과 다시 싸워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민스크 1, 민스크 2 협정도 맺고 2022년 4월 달에 이스탄불에서 이스탄불 커뮤니케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리스 존슨이어서 방해하고 다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뭘 하거나 서방과 뭘 하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3일 휴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루 이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사격을 우크라이나가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은 누가 뭐 러시아가 안 하겠다는데 요구만 하는 거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흘러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고 나면 그걸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중립국위원회라든지 그게 2,000km가 넘기 때문에 전선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난항이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 완전히 종전을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종전을 해도 좋으니까 종전을 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종전을 안 하는 거예요. 종전을 안 하고 휴전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전쟁을 계속 하겠는데 좀 쉬었다 하자는 거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겠다, 이 주장이 계속된 거예요. 이게 계속된 거고. 그런데 이제 푸틴이 알래스카에 왜 정상회담을 수락했느냐, 그동안에 하나도 안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푸틴의 보좌관인 우샤코프가 뭐라 했는가 하니까 미국이 우리가 수락할 만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휴전이 아닌 종전이라고 암시가 되는 거죠. 휴전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거든요. 종전에 가까운 걸 한다고 생각하고 간 거고, 그리고 나중에 나온 이야기가 미국이 이제 무기 지원이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나 봐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거의 종전이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니까 나중에 유럽이 맡아야 되는데 유럽이 맡는 거하고 미국이 있는 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맞아요. 지금 미국이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네네. 뭐 거의 정보나 뭐 온갖 거 다 지원하고 있죠. 외교까지 다 지원하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유럽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번 회담이 아닌 후속 평화 협상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끼워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도 그 가능성을 열어뒀었죠. 그리고 이 최근에 보도된 거 보면은 이제 젤런스키가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왔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향후 후속 협상이 이 3자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푸틴이 젤렌스키 회동을 무조건 반대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푸틴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젤렌스키가 만날 수는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여러 차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미국, 러시아하고 따로 이제 세 차례 만났는데 대부분 만나가 30분 하다가 끝났어요. 그냥 서로 주고받고 서로 간에 뭐 전혀 물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버리고 뭐 그냥 포로나 교환하고 시체나 교환하고 그런 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 요구는 뭔가 하니까 1991년 영토를 완전히 복원해야 된다. 크림이건 지금 하고 이런 거 다 복원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전쟁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국이에요. 승전국 입장에서 제안하는 거네요. 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젤렌스키가 지금 임기를 넘긴 대통령이거든요. 임기를 넘긴 대통령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이 무자격한데 나중에 서명을 해놓으면 후임이 와가지고 앞에 그 사람 무자격한 거니까 협상했던 게 무효가 될 수도 있네요. 무효가 네. 되는 거죠. 다시 해야 될 수도 예. 있고. 그래서 뭐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서명은 못한다. 아.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젤렌스키가 작년 5월 달에 임기를 넘겼는데 국회에서 지금 전쟁 중이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냥 임기를 연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로 통과했죠.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요. 네. 아니 그런데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그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헌법을 법률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니까 푸틴은 자기가 법률가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이게 그냥 그 동네 깡패들 하듯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도 선거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러시아가 선거하는데 폭파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선거하면 떨어지니까 선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젤렌스키는 자기 정권하고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양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나라가 어떻게든 자기가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그런 거라 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푸틴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서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그 정당성이나 자기가 푸틴보다 더 저거 하다는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카메라 앞에 나타내기 위한 글로 정도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져오는 안이 없으니까 안 자체가 들을만 하면은 알래스카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푸틴과 뭐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동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냥 부탁으로는 안 되고 초월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서명을 하는 그런 회동이 되면은 네, 젤렌스키가 온다면 그건 젤렌스키는 아무 도장이 소용이 없으니까 미국이 보정해주면은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이 없어도 누가 보증을 써주면 대출을 받듯이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의 대표자도 아니에요. 사실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데 계엄이고 하니까 누가 안 따지니까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 있고 토의의 대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평화안을 안 내놓고 계속 91년도 하고 배상금 내라 그러니까 그렇고 푸틴을 전쟁 범죄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는 토론 대표자나 대표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국의 보증이 필요한 상태고 지금은 젤렌스키는 무가치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거기 보는 의견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니라고 그러면 끼울 수 있잖아요. 트럼프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2월 달에도 트럼프가 젤렌스키는 독재자라 그랬어요. 독재자라는 뜻은 민주적인 정부에서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기를 넘기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독재 국가인 러시아가 치다 이 내러티브가 다 거짓말인 거죠. 젤렌스키가 독재자니까. 그리고 자격도 없는 사람 대통령 하면서 다니면서 연극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워싱턴에 젤런스키가 온 거는 뭐 소위 말하는 그냥 액션일 가능성이 있다. 전혀 뭐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푸틴하고 트럼프 간의 어떤 잠재적인 상태의 계약 조건을 이야기한 상태니까 이걸 이제 어차피 트럼프는 나는 손 떼겠다. 이 외경이니까 영토를 내준다거나 세부 조건으로 가면 우크라이나가 끼어들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EU나 젤렌스키는 와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서 계속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노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EU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협상으로 종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쯤 될 건데 워싱턴에 가서 뭔가 이루어지면은 지금 둘 중에 하나 전쟁을 계속할 것인지 협상을 할 것인지의 결판이 분명히 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쟁을 아직까지는 계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누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EU하고 우크라이나가 중간안을 평화안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트럼프가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는가 하니까 24시간 만에 끝내겠다가 왜 이렇게 끌었는가 하니까 평화안 대안을 안 가지고 오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승전국의 입장에서 조건을만 제시를 하니까. 그렇죠. 상대를 네. 일어났던 게 다 나쁜 거고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정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 그럼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뭐 시비가 되겠지만 그건 자기가 접수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외교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은 그 패전국에 가까운 우크라이나나 뭐 나토나 그쪽 입장에서 우린 양보해 줄 수 없다. 우린 저도 양보해 줄 수 없다. 우리 그냥 이게 만들어줘. 약간 그렇게 떼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럼 지금은. 그렇죠. 그 배경에는 이 전쟁의 주인이 젤렌스키가 아닌 거예요. 주인은 유럽에 있는 마스터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자기가 돈도 없고 뭐 인력도 없고 없잖아요.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도망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계속한다. 국민을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 죽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이때까지 젤렌스키를 응원했든지 이런 분들은 이 사람 정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뭐 젤렌스키가 훌륭한 민주투사고 이게 아니고 그냥 마약 환자예요. 그냥 연극이나 하는.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고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얻은 거 없잖아요. 나라 사람 다 떠나고 망하고 땅 뺏기고 그러면서 얻은 게 뭐 있어. 자기가 부정부패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을사오적 이런 것보다 훨씬 나쁜 거죠. 얘는. 그리고 휴전에 대한 협상 논의가 지속되는 와중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공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에 드론 공습을 가하는가 하면은 러시아 역시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공습해서 민간인 수십 명의 사상자를 또 냈습니다. 현재 이 러우 전쟁의 전황은 어떤가요? 예,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을 하는 것은 드론으로 거의 어째 보면 더티워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뭐 지금 전쟁하니까 뭐 표적으로 상대를 때릴 수는 있는데 약간 전방에서 정식으로 싸워가지고는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이 안 되니까요. 예,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쭉 보시면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군 인원 손실은 어제 날짜로 131만 9천 명, 내일 되면 132만 명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미세하게 끝에 지금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어요. 한 10% 정도 최근에 증가했어요. 물론 썸머 오펜시브로 해서 여름 공세를 좀 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전선의 그 도네츠크에서 상당히 돌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실이 좀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인원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까지 징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가면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70세가 안 됐거든요. 최근에 60세 이상, 그 전까지 60세까지 군대 끌고 가다가 60세 이상 됐어요. 벌써 1년 전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평균 연령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20세짜리하고 47세하고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차 대전 때 독일의 인원 누계를 보시면 갑자기 끝에 가면 확 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인원 손실 누계도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빨간 표시에는 요만큼 지금 대략 간격이 있는데 제가 이걸 재보니까 한 11월 달 되면 여기 차겠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되면은 병력이 없어서 항복하겠구나 이런 이제 짐작을 했어요. 뭐 대단한 과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를 비교해서. 그래서 뭐 계속 수혜를 하면 2026년, 27년도 전쟁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손실이 일어나면 불가능하다고. 이 손실보다 훨씬 많다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할 수 없는 상태, 억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이제 러우 전중에 지금 전반적으로 다 뚫리고 있는데 특히 도네츠크가 지금
그 관심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뚫리고 있는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포크롭스크 그리고 콘스탄티노카 크라마토스크, 슬로비안스크를 요게 제가 동그라미로 그려놨습니다. 포크롭스크가 파란색이고 콘스탄티노프카가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크라마토스크가 초록색, 그 다음에 슬로비안스크인데 이게 지금 포크롭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 사이에 러시아군이 쭉 돌파를 해버렸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포위망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네. 더 급한 게 남쪽에 있는 포크롭스크가 이제 거의 해가지고 지금 도망갈 길이 파란 화살표 있는 E50이라는 고속도로 여기에 하나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있으면은 굉장히 철수도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철수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철수하려는 그쪽으로 화력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피해가 좀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병력을 여단을 한 개를 더 배치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배치가 10,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위한 러시아군은 한 10만 명쯤 되나 봐요. 그리고 이 10,000명도 어디서 데리고 왔는가 하니까 콘스탄티노프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옆에 조금 넓은 데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이게 요 자세히 보시면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요 도시가 한 길로 쭉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을 삼각점이라 그러는데 여기 하나가 돌파되면 쭈루루루 연달아 돌파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시베르스크하고 좀 붙거든요. 여기가 다 포위 직전이 됩니다. 그래서 포크롭스크가 무너지고 나면 급하게 이제 그다음 콘스탄티노프를 이제 포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의외로 몇 주 안에 쫙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방어선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진출하고 그러진 않을 거고요. 돈바스 정도는 이렇게 하고 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슬로비안스크는 알다시피 빨간 원인데 여기는 돈바스 전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2014년도에 최초의 포격을 함으로써 돈바스 내전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탈환하는 게 약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기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이제 이걸 탈환했으니까 이제 한 전쟁이 끝났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탈환하면 그만두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떠도는 요구 조건도 돈바스만 반항하면은 나머지는 여기서 전선을 해서 동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인지 확인은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그 포크롭스크를 옆에 조금 상세 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러시아군이 굉장히 포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콘스탄티노프카 그리고 그 북쪽에 쿠피안스크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전선 모양이 되게 꼬불꼬불하죠. 어떻게 하는가 평평한 전선이 있으면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침투가 성공하면 이제 전과 확대를 해가 확장을 쭉 해가지고 우리가 핀스라 그래요. 집게 작전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쌉니다. 그러면 삼면이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마솥이라 그래요. 네. 사면을 싸지는 않아요. 사면을 싸면은 안에 사람이 굶어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니까 이제 러시아군한테도 피해가 되니까 갈 길을 열어주고 이제 공격을 하면은 이제 물러나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양이 동글동글한 게 되게 많으면은 지금 포위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죠. 선이 이렇게 밋밋한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군데군데 계속 이렇게 요 가마솥 부분적으로 가마솥이 되게 많죠. 이거는 곧 여기가 함락되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이럴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전선을 그렇게 보시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수미 지역은 쿠르스크를 침공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완충지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있는 요 부분도 도심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정도고 오른쪽에 카르키프 지역에서도 카르키프 지역은 여기 그 파라논이 카르키프라는 도시입니다. 카르키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러시아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완충지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밑에 이제 그 밑에 카르키프도 볼찬스크도 오랫동안 방선 홀드하고 있다가 조금씩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한 20km 정도, 15km, 20km 정도 되면 화력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드론이나
야포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 도시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루안스크 전선인데 동그라미의 크기가 큰 데가 전쟁이 좀 그 전투가 활발한 지역이고 그렇지 않는 데는 조금 이제 좀 그 정적인 지역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도네츠크 남부 지역 지금까지 있는 거와 달리 드네프로주를 최근에 돌파를 했거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드네프로주를 돌파해가지고 좀 새로운 주로 이제 들어간 상태도 있고요. 루안스크 도네츠크 전반적으로 모든 전선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크기만큼 이제 전쟁이 좀 크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까 삼각 도시를 끌고 나면 여기 시베르스크를 만나는데 그걸 제가 하나 그렸고 그 외에 자포로지아 헤르손은 그냥 뭐 거의 그 소강 상태입니다. 처음에 조금 많이 최근에 한번 움직였다가 그게 이제 조공이라 해가지고 주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어선을 좀 땡긴 그런 정도지 뭐 크게 그렇지는 않고 여기 헤르손은 이제 이 강을 두고 조금 교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고 도네츠 남부는 아까처럼 이제 포크로프스크를 막다 보니까 남쪽으로 풍선 효과로 이제 러시아가 좀 많이 밀고 나간 게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는 요거는 일주일 전 이야기인데요. 아 이게 휴전이 빨리 되면 좋겠다. 지금 협력당이 직전이다. 이런 편지가 나올 정도로 내부의 붕괴 우려가 있고 이게 이제 2주일 전이군요. 7월 33주일인데 요것도 조금 시간 지난 건데 러시아에 들어온 미사일 공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전선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때린 게 아니고 이제 후방에 있는 전력이 될 만한 것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에서 장비가 오거나 하면 거기를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요 오른쪽에 보시면 때린 지도가 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데 대략 이런 모습으로 때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급기지나 직결지나 훈련 장소나 비행장이나 무기 생산 공장이나 그리고 모병센터나 이런 데를 때리기 때문에 전투력을 생성해가지고 전방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못 오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느긋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전방에 있는 걸 때린 거 후방에 때리고 있으니까 급한 거 없다는 거죠. 나중에 올 거를 미리 때려 놓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피로감이 확산되어 있으면 왼쪽에 보시면은 초록색 그래프가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지금 현재는 24%입니다. 초전에는 70%를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협상하자, 종전을 하자, 땅을 내주고라도 하자는 게 지금 69%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에 지친 상태고 지금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거를 끌고 나가고 있다는 그런 시죠. 그래서 지금은 의미 없는 전투만 하고 있고 이 전투하는 것보다 머리를 비상하게 굴려서 좋은 협상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희생을 받아낼 수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영국이나 이제 독일이나 이쪽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이걸 계기로 군수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네.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만 희생되는 그런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사항은 지금 확정은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떠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는 카드라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먼저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했다 이런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푸틴이 뭐 트럼프한테 했다는 식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돈바스 영토는 다 물러나라. 우크라이나가 다 물러나고 나머지 전선은 그 자리에서 멈추겠다. 그러면 자포로지아하고 헤르손에도 러시아가 자기 영토라고 헌법에 적시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수복해야 될 자기들 입장에 수복해야 될 영토들이 있는데 그건 포기하고 돈바스만 주면은 끝내겠다. 그런 게 약간 기사로 보도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게 보도인데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확인 안 된 거고. 카드라가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심지어 러시아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카드라로. 그런데 뭐 아직까지 그걸 전혀 발표 안 했거든. 그게 중요하면 그때 발표했겠죠. 그런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걸 제가 표시한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조금 더 붉은 진한 데가 있죠. 여기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예요. 그러니까 요 영토가 도네츠크 전체 한
30% 정도 된다. 그 정도고. 근데 여기가 상당히 격전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도시도 있고. 이제 그래서 뭐 이 정도 같으면 러시아가 조금 전쟁하면서 희생을 덜 치르고도 영토를 확보할 수 있으면 다른 거 양보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럴듯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확정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그냥 우크라이나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가지만 다 뚫린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도시가 여기 한 줄로 쭉 여기는 선이 이제 도로망이 진해가지고 잘 보이죠. 쭉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중요한 도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보급도 이제 곧 끊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러시아가 제안했다면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전장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입니다. 현재 미국의 중재를 휴전 중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국가 간 전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지난 7월 말에 이제 알려졌는데 7월 25일 그때부터 사실은 5월부터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5월부터요? 네, 충돌이 시작됐는데 이게 네네. 이제 사람이 피해가 생기고 한 게 이제 그때죠. 5월에 이제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을 했어요. 캄보디아가 이제 그 분쟁 지역이 있는데 그 이제 사원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그 태국군이 병력을 배치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좀 유발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뢰를 매설했어요. 오래된 지뢰가 최근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태국 병사가 다리가 절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뭔가니까 그 국경 지역이라는 데가 캄보디아 사람하고 태국 사람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뭐 주민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태국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 F-16을 가지고 대응을 했고 그리고 드론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F-16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그 무장을 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의 주거 지역이 이제 좀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 태국이 약간 정당방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뭐 중재를 했다고 뭐 주장을 하는데 미국이 아니고 말레이시아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가 중재하고 왜 미국이 중재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배경에 미국이 조장한 게 있거든요. 약간 대리전 성격이죠. 현재 휴전 상태고 이게 아세안이라는 틀 안에서 이걸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그 안에서 약간 어른 노릇을 조금 한 거죠. 양측 이제 군사 이동을 제한하기로 하고 그래가 일단 봉합을 해놨는데 지금도 간혹 뭐 이렇게 도발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큰 건 아니고 가끔 이렇게 그런 정도로 있고요. 예, 그런 상태입니다. 분쟁 자체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ADD에서 개발한 KGGB 요거를 가지고 사용했죠.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 뉴스가 됐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이걸 실전 배치했지만은 실전에 사용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고 이제 GPS 유도 폭탄이라 해서 재래 폭탄에다가 이제 키트를 달았어요. 그래서 조금 오래 이제 날개를 달고 오래 가면서 GPS 유동 장치로 하고 이게 이제 KGGB가 다른 것보다 좀 좋은 게 보통은 폭탄을 유도 장치를 하려면 항공기하고 체계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항공기 안에 그 조종하는 그 모듈을 심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PDU라 해가지고 조종사가 이제 따로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체계 통합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 통합이 본래 비행기를 손대는 거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크거든요. 예, 그 체계 통합 웬만하면 막 몇천만 원씩 하고 이래요. 그 비행기 한 뭐 200~300대 하는데. 그런데 그런 비용은 안 든 대신에 다만 이제 조종사가 자기 계기판에 있는 그거 말고 별도로 하나를 들고 그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래서 산만할 수가 있죠. 그거 조종할 때 뭐 그런 단점이 있는데 뭐 비용 싸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게 좋은 거죠. 그런 것이 있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JDAM이라는 폭탄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거고요. 이게 이제 9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보잉사에서 만든 건데 이 멍텅구리 폭탄은 이제 스마트 폭탄으로 만든 거고 이제 이번에 러우전에서는 그 UMPK라는 이 키트를 붙인 이제 파브 500에서 3000까지 3000은 3000톤짜리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탄을 이걸 가지고 써서 이걸로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죠. 예, 그거랑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00파운드니까 227kg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크게 이제 위력은 뭐 그렇게 3000파운드처럼 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웬만한 표적은 다 제압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캄보디아가 좀 확실히 태국과의 이번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피해는 봤죠. 그런데 뭐 그 전쟁 규모가
대단히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네네. 40명인가 몇십 명인지 저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쪽에 하고 뭐 부상도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당하고 했는 민가하고 살고 거기는 뭐 거의 숲 속에 사람들 이렇게 지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보호가 잘 안 되니까 주거 형태가 우리처럼 강화 콘크리트나 이런 것도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집에 사는 것도 아니까 그런 피해는 있었는데 뭐 그거 뭐 거의 캄보디아가 태국한테는 군사력으로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그 해봐야 그냥 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정도지 실제로 의미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을 갖는다. 그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거는 뭐 누가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그 우리 탤런트 투자 그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러우전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공격하냐 이런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랑 유사합니다. 일단은 여기 같은 편이 누군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태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이걸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정권이 그 권력을 가진 층이 한 두세 개 그룹으로 나눠 있어요. 군대가 있고 왕실이 있고 그리고 일반 정치인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뭘 잘못하면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그 쿠데타 결과를 국왕이 승인해줘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신기한 시스템이네요. 신기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국왕이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이게 약간 종교적인 성격도 좀 있고 종교는 아닌데 어쨌든 약간 상징적인 존재로 봐야 되나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상징적인 존재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하고 나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내가 왕이 되는 게 아프리카 스타일이잖아요. 뭐 자기가 대통령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여러 뭐 상사 출신들 대통령도 많죠. 아프리카 가면은. 그런데 여기는 쿠데타를 한다고 해서 군이 정권을 잡는 게 아니고 쿠데타를 해서 왕이 잘했다고 승인을 하면은 정치를 좀 바꿔요. 다른 사람이 정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금 다른 쿠데타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두세 개라 그러는 것이 군하고 왕이 같은 편은 아니고 이제 나라가 시끄러워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저거 하고 나면 이제 왕이 승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튼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하는 직업 정치인들이 하나의 어째 보면은 군한테 견제를 받아요. 약간 건강할 수도 있죠. 어째 보면은 어째 보면 그러니까 태국의 쿠데타가 뭐 40몇 번, 50몇 번 엄청나게 많이 자주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약간 견제하는 역할 이런 정도로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 이제 진짜 그 권력은 군대하고 왕실인데 뭐 군대에도 그 왕족 계통이 좀 있겠죠. 뭐 우리 잘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우리가 보면 어째 보면 딥스테이트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정부가 있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선출직 정치인이 하는데 특히 지금은 이제 한 20년 전부터 탁신 친나왓이라는 이제 총리가 2001년부터 총리가 됐으니까 거의 25년 됐네요. 그 사람이 한 6년 권력을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 딸이 또 지금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여동생도 총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탁신이라는 사람은 또 뭔가 뭐 부패나 이런 나쁜 짓을 해가 또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쫓겨나면서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캄보디아에 그 훈센 총리가 있는데 훈센은 옛날에 khmer rouge 시절에서부터 이렇게 뭐 어떻게 겪어가지고 온 사람이니까 어쨌든 보면 khmer rouge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훈센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야당 비슷하게 하는 이제 타나톤 장룽 그루앙킷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탁신하고는 이제 굿캅 배드캅 뭐 비판을 하지만 사실 같은 동속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 지금 이야기한 정치권하고 캄보디아하고가 다 친미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경제는 미국에 완전히 예속돼 있어요. 캄보디아 수출의 35%가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 화폐가 미국 달러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2025년 5월에 처음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시에 총리였던 파퉁탄 친나왓이 지금도 총리예요. 자격 정지가 돼 있지만은 이 총리가 이제 훈센 총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옛날에 도피해가 갔을 때 거기 있었으니까 삼촌이라 불러요. 그 훈센 총리. 훈센 총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분쟁이 생기는데 군에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군을 비판한 거예요. 자기 남은 나라 총리한테. 아이고. 삼청 관계니까 그게 이제 전화 통화가 누설됐죠. 그래가 국민들한테 공분을 사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총리 뭐가 정지가 돼서 우리가 좀 탄핵 비슷한 그런 절차를 밟은 거죠.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 미국의 클라이언트고 미국이 이제 소송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이제 태국으로 영향을 미친 중국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2019년 랜드 보고서의 익스텐딩 러시아라는 이 매뉴얼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의 대리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기 사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지정학적인 수단을 막 쓰는데 이제 우선 우크라이나에 뭐 이렇게 그 군사 장비를 이렇게 제공하고 그러면 시리아 반군들에 대해서 이제 뭐 지원을 늘리고 벨라루스에 그 정권 교체를 하고 그리고 남코카수스에 어쨌든 긴장을 그 좀 활용하고 뭐 그 중앙아시아에 러시아의 영향을 좀 카자흐스탄 같은 영향을 좀 줄이고 그리고 몰도바에 러시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견제하고 이런 그 보조 수단들 쪽 있어요. 요거와 똑같이 중국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딱 대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주변국을 공격하는데 아직 본격적인 공격이라 볼 수 없어요. 그냥 어째 보면은 우리가 뭐 점검하는 것 정도로 어디 가다가 그 소방기기 점검하듯이 한 번씩 불을 하면서 질러보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태국, 캄보디아, 미국의 대리인이 정확하게 맞고요. 이게 언제 한 번씩 그 국경 분쟁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는 거니까 탁신 계열이 정권이 좀 취약할 때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고 탁신 계열은 미국 이제 태국 자원을 매각하는 뭐 예를 들어 칼날 그룹의 고문이고요. 그다음에 태국 국영 에너지 기업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탁신이 가지고 하고 뭐 나중에 이라크 파병도 하고 CIA의 송환 프로그램도 취재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2003년도에 탁신이 총리를 할 때 비나토 동맹 지위를 미국이 부여해 줬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축출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가 영국에 있기도 하고 뭐 태국의 그 무선 통신 회사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가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패가 있다 보니까 계속 정권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때마다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군을 약화하기 위해서 이제 국경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국경 분쟁이 그럴 때마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본격적인지는 아니지만 한번 시험 가동해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골 충돌 소재가 미얀마 내전이 있어요. 미얀마 내전이 있고 태국의 남부에 가면 말레이시아랑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 거기에도 분리주의자들이 있는데 거기도 좀 건드리고 지금 있는 국경 사원 문제도 건드리고 그래서 이제 태국을 여하튼 그런 걸 자꾸 벌리면 태국의 국력이 계속 그런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걸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태국에 시위할 때 5, 6년 전에 시위할 때 미국의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그러니까 이 CIA 하부 기관이죠. 여기서 이제 자금을 지휘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경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동남아 충돌점이라고 제가 왼쪽에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의 지금 내전 지도를 그려놨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바로 오른쪽에 이제 제가 미얀마에도 동그라미 했지만 동그라미가 파란 동그라미가 3개가 있고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저기가 지금 충돌 지점입니다. 충돌 지점이고 그 외에 망들은 저게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트랜스 인도네시아 철도망이라고 쿤밍에서 연결하는 싱가포르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건설돼 있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중국에서 이쪽하고 교역하는데 되게 좋잖아요. 이게 뭐 밀림도 있고 정글도 있고 이런 데는 철도를 다 까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이제 건드리는 거죠.
빨간데가 지금 국경 분쟁이 일어난 곳인데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캄보디아 서남 쪽에 빨간데 서남 쪽에 동그라미가 있죠. 거기도 지금 분쟁을 일으켜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태국의 반군 지원도 하고 이런 걸 이제 CIA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미중 간의 대리전 성격을 갖고 있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고 네. 미국이 결과적으로 이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약간 동남아에서의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였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유럽 동유럽 평원에서 시작해서 한반도까지 이 유라시아 대륙에 거의 배 들어가는 곳에는 다 분쟁을 일으켜놨어요. 영국이 시작했고 미국이 프랑스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걸 같이 경쟁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해양 세력이거든요. 해양 세력이 이 대륙에 진출하려면은 모두가 잘 지내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 분쟁을 일으켜 놓으면 그 분쟁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결속력이 약했을 때 거기 한쪽에 편을 들어가 돈을 대줘가지고 항구 조차권을 얻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정학을 보실 때 누군가는 그걸 일으키는 쪽이 있다. 우리나라 같이야 제국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니까 우리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죠.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이 동남아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봐야겠네요. 동남아도 있고 한국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도 매듭을 풀지 못하게 꼬여 있잖아요. 거기에는 강대국들이 행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통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거기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리는 등 젤런스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 젤런스키 정부의 부패 혐의가 불거진 모습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건 약간 관제 비슷한 건데요. 관제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7월 중순에 젤렌스키가 엄청나게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유럽 지도자들한테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가가지고 기립박수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독일에서 패트리어트도 지원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대고 이렇게 이제 입지가 강화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도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근데 뭘 했는가 하니까 이제 반부패 기관이라 해서 부패를 감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나부하고 사포라는 두 개의 조직인데 이거는 USAID라고 이제 미국에서 미 국무부가 지원하면서 설치했던 기관이에요. 자기네 돈이 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패 기관을 이제 통제하겠다는 국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얘네들 거의 무력화시켰어요. 무력화시키니까 이제 즉각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그 시위가 일어났는데 우크라이나는 계엄 상태라서 시위면 다 잡혀가요. 아, 그러네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시위를 하는데 시위하는 여자애들하고 젊은 애들하고 시위를 하죠. 여기 제가 지금 18세만 넘으면 군대 끌려갈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위가 누가 한 거니까 네오나치 집단 내에서 정적들이 이제 내부 반발을 했는데 시위대가 일반 시민은 아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전임 대통령이 포로셴코나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데가 주도를 해가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젤렌스키의 맞서는 우크라이나 내 올리가 그러니까 과점 자본들의 연합이 이제 정치 카르텔이죠. 거기서 이제 했는데 결국 젤렌스키가 후퇴해가지고 이걸 다시 복원하는 법률에 서명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크라이나 실제 통제한 사람이 젤렌스키가 아니고 꼭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방에서 돈을 주면서 감사하는 기간을 넣었는데 이거를 자르니까 시위를 했잖아요. 다른 거는 막 해도 젤렌스키가 독재 정권을 행사해도 서방에서 꼼짝도 안 하는데 자기 기간은 건드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보다 이 기간이 훨씬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아닌 통제다. 그래서 서방이 비판을 할 때 우크라이나가 얘가 막 독재로 변하고 있다. 이제 이거 법률 통과하니까 막 언론에서 떠들었어요. 일제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통속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야당 탄압을 하거나 언론 폐쇄를 하거나 선거를 중단하거나 했던 그 전에
주체했던 행동들에서는 전혀 비판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 다 해도 민주주의라고 그랬고 했는데 지금 이거 건드리니까 좀 난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통제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방의 주요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거라는 걸 증명한 거고, 지난 3년 반 동안에 민주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재자 푸틴의 침략이라는 담론이 거짓임을 드러낸 거죠. 잘 보시면은 이걸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나 베주클라야라는 사람이 경고를 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반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를 하니까 자기 법률 서명했던 걸 다시 이제 돌리는 이런 걸 하니까, 이 사람도 네오나치거든요. 네오나치인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데 뭐라 하는 거 하니까, 반부패 기관들을 서방의 통제 아래 되돌리는 법안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즉 서방 지시에 복종하는 대가가 주권 상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려면은 중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 이야기가 러시아가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또 러시아로 몰릴 수도 있어, 잘못하면은. 무슨 백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토나 EU에 가입하는 것이 주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방의 지정학적 패권 아래 종속되는 길이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못 모르고 나토에 가입했다가 지금 굉장히 후회하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지금 질문하는 현상을 사실은 반부패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서방에서 우크라이나를 통제하는 통제기관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핵심 수입원인 석유와 가스 수입이 7월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27%나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러시아군 전사자주가 최소 12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러시아 경제 전반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인구 감소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인구 감소는 이게 이제 뭐 인구 감소까지는 아니고요. 전사자 수가 12만이라는 것은 BBC에서 외주를 하는 그 스페인의 업체에서 조사를 쭉 했는데 여기가 꽤 정확합니다. 이 숫자가 실제 자기네들이 다 조사한 숫자의 5%를 더한 거예요. 빠진 게 있으니까. 그런데 또 중복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작을 거라 그러는데 그래도 굉장히 정확해요.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뒤지어서 하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조사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정보다라고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씁니다. 이 자료를 3년 반치를 다 모아놓으면 기간별로 추세도 있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어떻게 변했다 추정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사망이지만 우크라이나 군하고 매치형 시기 보면은 이제 일치성을 좀 알 수 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트렌드는 좀 나옵니다. 그런 게 있어서 12만 명 돌파했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보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여기에 보통 여기에다가 한 5배의 부상자를 더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 부상자를 5배를 더하면은 60만 명이 이제 손실이 부상을 입었다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부상자 중에서 돌아올 수 있는 부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시설 좋거나 상황이 좋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 돌아와요, 최대. 그러니까 지금 뭐 다리가 절단됐든지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 못하는 사람은 12만 명 정도가 있는 걸로 보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가벼운 부상이나 해가지고 뭐 다리 좀 부러졌다가 붙인 다음에 돌아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귀한 사람들이거나 뭐 제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계속 순환을 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손실을 추정할 수 있죠. 그 손실은 다시 전선에 복구 못하는 걸 손실이라고 그러거든요. 탈영을 하거나 실종이 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손실로 하죠. 그래서 이 수치는 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경제 문제는 지금 7월 달뿐만 아니고 6월 달도 감소를 했어요. 유가 하락이 크고요. 그다음에 루블화가 너무나 강세한 것도 큽니다. 루블화를 강세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수입은 루블화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질 때 18차 제재 패키지가 좀 영향이 있었을 거다. 6, 7월에 좀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나 전체 세수에서 에너지 수입을 차지하는 것은
25% 미만입니다. 한 17%, 18%, 20 몇 프로 이렇게 해마다 다른데 그래서 뭐 이렇게 27% 감소했다고 27% 감소되는 게 아니고 재정에는 27%의 4분의 1 그러면 한 7%, 8% 이렇게 감소한 거죠. 그것도 큰 겁니다. 그것도 크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187억 불까지 재정 빵꾸가 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러나 작년부터 너무나 경제가 과열돼 이제 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자율도 좀 내리는데 지금 인플레가 좀 들어가지고 이자율을 올렸다가 이자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인적인 이자율인데 그래도 20 몇 프로에다가 지금 18%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러시아는 경제가 조금 이제 위축되는 걸 바라지 않지만은 너무 과일 성장은 바라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1분기까지는 보시라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2분기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거 전체가 이제 뭐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다. 러시아는 한 250억 불 정도 불필요한 걸 주출을 안 하려는 그런 자구 노력을 하고 있죠. 러시아는 전체 재정 그 국가 부채 비율이 GDP 20% 이하거든요. 그 재정 건전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 옛날에 90년대 빚 많이 했던 거 대부분 갚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뭐 그 제재가 풀리고 하면은 옛날에 뭐 3천억 불 맡기는 거 찾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 재정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잘 나가다가 지금 좀 싫은 건 있죠. 그런데 원래도 그 경제 성장 실질 인플레 다 제외하고 실질 경제 성장 예상치가 0.9%에서 2.5% 정도 범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 정도는 되겠죠. 아무리 봐도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러시아가 러우 전쟁에서 구형 무기를 모두 소진한 후부터는 신규 무기를 비축하는 데 공을 들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나토 국가들이 개입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품질 탄약을 비축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실제 이 분쟁이 생길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 맞는 말도 있지만은 또 틀린 말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어떤 게 이번 전쟁에서 어떤 게 큰 장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구소련의 생산 시설이나 비축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생산 설비와 비축량이 그대로 있는데 나토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미국도 그 설비를 많이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보면은 이제 군사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고 그리고 방산업체들이 사실상 국유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업체들은 그걸 수익을 남기가 주식에 서로 이렇게 하는데 반해서 여기는 약간 국가에서 보존해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서방 경제에 비해서 특히 소비재 계통이 되게 약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산품이 별로 없죠. 네, 그게 약한 대신에 이제 이런 관련된 우주라든지 과학기술 이건 되게 발달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에는 가봐야 외국 회사에서 뭐 이런 거 하니까 대략 이제 그 인재도 그렇고 경제가 대략 국가 운영하는 쪽으로 발달해 있다. 소련의 어떤 영향을 계속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비축량은 당연히 소모를 했겠죠. 그 소모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뭐 소모될 걸 예상했으니까 생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을 이번 벨루소프 국방장관을 작년에 교체를 할 때 경제 전문가를 앉혔어요. 이 사람 경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쇼이구는 굉장히 임기응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고 했기는 했는데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나토하고 붙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걸 막 필요하다고 막 짓다 보면 경제성이 없이 막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계획적으로 잘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있게 해라 해가 경제 전문가를 장관을 시켰거든요. 그게 이미 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우방이 러시아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밖에 없거든요. 벨라루스가 있는데 작은 나라니까. 결국은 러우전을 시작할 때 나토하고 붙는 걸 생각했겠죠. 나중에 안 되면 나토가 쳐들어올지 모른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하다가 너무 약해지면은 그 약점을 보고 나토가 핑계 잡아 들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거 없이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미리 계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모전을 택한 것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소모전을 택한 거예요.
소모전을 택하지 않고 기동전을 해서 막 들어가면은 빨리 성공을 볼 수 있는데 대신 내 피해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가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손해를 입으면 나토가 쳐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손해를 줄이는 거죠. 뭐 세월라 내어라 그냥 우리는 20년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경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경제를 좀 죽이려 하는 것도 너무 과열이 되면 인건비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비용이 급증하니까 조금 이렇게 그런 조절도 하고 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게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군은 4차례에 걸쳐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10여만 명 그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우크라이나군하고 이제 손실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4차례에 걸쳐서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전멸을 했어요. 지금은 거의 훈련도 안 되고 정예가 아닌 거의 제일 약한 군이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러시아는 나토와 일전을 대비해서 정예를 두고 계속 교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방의 발표와 달리 러시아의 손실은 우크라이나의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심지어는 최근에는 20분의 1, 30분의 1 수준입니다. 거의 안 죽어요. 최근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를 봐도 최근에는 거의 손실이 없습니다. 한편 이 러우 전쟁과 이 미국의 마가 정책이 독일의 재무장 가능성이 좀 촉진시키고 있다? 그런 또 분석이 있습니다. 과연 이 독일이 재무장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예, 독일의 재무장 이미 결정됐습니다. 결정돼 가지고 독일은 2가지 방향으로 재무장을 합니다. 하나는 독일 자체를 무장하는 거예요. 독일 돈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거는 메르츠 신임 독일 총통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챈슬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2번째는 EU의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르줄라 폰데라이엔이라는 그러니까 독일 산부인과 출신 독일 국방부 장관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EU 집행위원장이에요. 그래서 EU 무장을 독일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EU 예산을 늘려가지고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안에 방산업체를 키우고 하는 것들 독일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나 이런 데 되게 불만이 많죠. 하청이나 받아야 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방산을 키우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독일이 지금 유럽 전체 재무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침체돼 있는 데다가 러우전을 해가지고 필요도 한 데다가 국민들이 나토하고 EU에 대한 저항이 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독일도 지금 이 메르츠 총리가 지난번 선거에서는 26%인가 연정을 얻었는데 그때 이제 AfD 독일 대한당이 20%를 얻었어요. 그런 2등이었죠. 2등인데도 이제 전혀 정치에 참여 못했거든요. 왕따를 시켜가지고. 근데 지금은 AfD가 1등이에요. 지지율이. 그 정도로 이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자 하는데 AfD를 나치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연장을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게 나치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 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주권을 주장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각국이 정치 지형이 다 우파로 정권 교체 중에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정치공학을 가지고 좌파들이 작게 이렇게 지금 약간 해놨지만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탄압도 하고 어떤 나라들 선거 결과를 계속 뒤집어 버려가지고 어떤 후보가 못 나오게 하고 이런 무리한 짓을 해가지고 국민들 반발을 사는데 국민들 조직을 하는 데는 별다른 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 이래도 독일의 재무장 정책은 안 바뀔 걸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 독일이 러시아하고 교류 단절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너무 고비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독일의 그 중화학공업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데 너무나 고비용이 되니까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 경쟁이 약화돼가지고 공장들 뜯어가 미국이나 중국으로 옮기고 있거든요. 그럼 독일에 남은 사람들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우선 이제는 따라가겠지만은 그 외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는 능력 없고 실업자들이 넘치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메르켈이 이민을 잔뜩 받아가지고 이민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 불만 세력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다가 에너지 자체가 대체 에너지 뭐 탈원전 녹색당이 이렇게 막 연정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원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이 위기를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독일이 돈은 제일 많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힘든 데다가 자동차 같은 것도 안 되니까 자동차 공장을 무기 생산 공장으로 바꿨어요. 폭스바겐 아우디가 동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금 셋업을 한 거예요. 생산 능력을 막 늘리고 있는 단계에. 그래서 근데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게 생기면 사회 불만 계층이 누굽니까? 군대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은 그럼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거의 그 히틀러 나올 시절 비슷하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고 통제를 많이 탄압을 하고 불만을 자꾸 이제 통제를 하고 있죠. 그걸 외부로 돌리기만 하면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년이 세계대전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뭐 그렇게 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 그런데 독일이 그렇게 해봐야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한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쟁을 한번 해가지고 뭐 군수산업을 살리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 이걸 누가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머리로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약간 어리석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달에 이어서 뭐 태국하고 러우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알래스카 정상회담으로 드디어 이제 협상에 의한 종전을 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준 모양새이기는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유럽의 결정이 남아 있고 또 엄밀히 보면 이게 미국이 러시아가 군비 경쟁에서 패배가 사실상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미국하고가 뭐 약간 새로운 장을 여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러시아가 나이스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이고요. 굴욕을 안 주는 거죠. 전혀 굴욕을 주면 언젠가 다시 자기네를 맞을 거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항복을 할 시점을 초과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 11월 버티기 힘들다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의 합리적인 결정이 기대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그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제가 다 못 드린 말씀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진지엘의 군사력 이해하기에 가끔 글을 쓰고 하니까 오셔서 보시고 같이 논의하고 소통하면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지나고 나면 교수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로 또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또 휴전 협상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잘 짚고 왜냐하면 언론 같은 경우에는 또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으니까 그런 중심을 잘 잡고 여러분들이 이 러우 전쟁을 이해하시면서 추후에는 또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 꼭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제일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